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 하나를 두고 초강대국들이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이 두 거인이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대만 면적은 경상도만 합니다.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00만 명이죠. 겉으로 보면 중국 해안가에 붙어 있는 조그만 섬나라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작은 섬이 세계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쥔 스마트폰, 집에 있는 노트북, 자동차의 첨단 장치들, 이 모든 것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 섬에서 나오고 있어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2%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이 섬을 손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영토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70년간 구축해온 아시아 방어선이 무너지고 세계 기술 패권이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넘어가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대만 해협에서는 매일같이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미국 항공모함이 이 지역을 순찰하고 양측 군대가 서로를 겨냥한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왜 목숨을 걸고 대만을 원하는지, 그리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 부품, 바로 반도체 칩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비싼 폰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만드는 반도체의 92%가 단 한 곳에서 나옵니다. 대만이라는 작은 섬나라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TSMC라는 회사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죠. TSMC는 1987년 모리스 창이라는 엔지니어가 세운 회사인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천조 원이 넘어요. 삼성전자보다도 2배 이상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3나노미터 공정이라는 최첨단 기술로 반도체를 찍어내요. 3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입니다. 이런 초미세 공정으로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뿐이에요. 그런데 양산 기술과 수율에서는 TSMC가 압도적이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칩,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AMD의 고성능 프로세서, 퀄컴의 스마트폰 칩, 이 모든 게 TSMC 공장에서 나와요.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설계는 자기들이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대만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반도체 제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최첨단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3년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투자해야 해요. 인텔 같은 미국 회사들 이 경쟁에서 뒤처졌어요. TSMC는 오직 제조만 전문으로 합니다. 설계는 안 하고 만들기만 해요. 이런 사업 모델을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에서 TSMC는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2위인 삼성전자가 15% 정도니까 얼마나 압도적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이 모든 공장이 대만에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와 남부의 타이난에 집중돼 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 자동차, 무기체계의 두뇌가 이 좁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만약 대만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하게 돼요. 미국의 아이폰도, 유럽의 자동차도, 일본의 전자제품도, 우리나라 삼성 스마트폰도 모두 중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어요. 미사일을 쏘았고 전투기를 띄웠죠. 그때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TSMC 주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난다면 혹은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기만 해도 전 세계 공급망이 그 즉시 마비된다는 걸요. 코로나 때 마스크 하나 구하기 힘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건 시작도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글로벌 경제는 연간 2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다. 2조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보다 큰 금액이에요.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예요. 세계 경제의 급소를 쥐는 거니까요. 우리 말 안 들으면 반도체 공급 끊겠다. 이 한마디면 어떤 나라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석유는 중동만 있는 게 아니지만 최첨단 반도체는 오직 대만에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필사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TSMC가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도 2025년에나 가동되고 거기서 만드는 칩도 최첨단은 아니에요. 여전히 핵심 기술은 대만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옛 영토를 되찾겠다는 감상이 아니에요. 21세기 패권을 쥐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TSMC 하나만 손에 넣어도 중국은 기술 굴기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돼요. 지도를 펼쳐놓고 대만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중국 해안에서 고작 13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해협이 중국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으로도 미국 다음 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만이 그 길목을 틀어막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1도련 문제예요.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시작해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섬까지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입니다. 이 선 안쪽이 중국의 영향권이고 바깥쪽은 미국이 지배하는 태평양이에요. 냉전 시대부터 미국이 구축한 봉쇄선이죠. 대만은 이 선의 정중앙에 있어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대만 해협이나 대만 동쪽 바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거든요. 중국 해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최신 항공모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늘려도 항구에서 나가자마자 미국 레이더에 다 잡혀요. 태평양으로 나가는 모든 출구가 감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짜 해양 강국이 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중국 해군은 2012년부터 랴오닝함이라는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산둥함이라는 두 번째 함모도 취역했죠. 그런데 이 배들이 훈련하는 지역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늘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 안쪽에서만 맴돌아요. 왜 그럴까요? 대만 해협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순간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괌의 미군 전략 폭격기가 2시간이면 날아오고 필리핀에 있는 미군 시설에서도 감시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면 이 모든 게 파체입니다. 대만 전체가 거대한 중국 군사 기지가 되는 거예요. 대만 동쪽은 바로 태평양이에요. 수심도 깊어서 잠수함 운용하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봉쇄선의 정면으로 구멍이 뚫리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주변국들이에요. 일본은 오키나와가 중국 군사기지에서 고작 600km 떨어진 곳에 있게 됩니다. 필리핀은 더 가까워요. 루손섬 북쪽 끝에서 대만까지 400km도 안 돼요. 중국 전투기가 10분이면 날아오는 거리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만과 우리 사이에 바다가 있지만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면 우리 제주도 남쪽 바다가 사실상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이 됩니다. 동중국해 전체가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이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뒀습니다. 1979년에 만든 이 법은 대만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애매하게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 개입을 의미하죠.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CNN 타운홀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하겠느냐? 바이든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이 나중에 말을 돌리려 했지만 대통령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매년 대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팔고 있어요. 2020년부터는 판매 규모가 급격히 늘었죠.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 모두 중국 침공을 막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코앞에 있는 섬인데 손도 못 대고 그 섬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진핑은 취임 이후 주후 줄곧 대만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없다고 말해왔어요. 중국은 지금 대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횟수가 1700회가 넘습니다. 거의 매일 5번씩 들어온 셈이죠. 대만 공군기를 계속 출격시켜서 지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실전 연습입니다. 중국군은 대만 봉쇄 훈련, 상륙작전 연습, 미사일 발사 시험을 반복하고 있어요. 언제든 실제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대만이 넘어가는
통과하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대만을 차지했을 때 어떤 무서울이 벌어질까요?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가 왜 중요할까요? 세계 해상무역의 3분의 1이 이곳을 지나가요. 남중국해는 면적이 3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인도 국토만 한 크기의 바다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바다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걸 그어놓고 90%를 자기 영해라고 우기고 있어요. 문제는 이 바다를 통해 엄청난 물동량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연간 5조 달러어치의 교역이 남중해를 거쳐가요. 우리 돈으로 6,500조 원이 넘어요.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선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곳이죠. 한국과 일본은 이 바다에 목숨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쓰는 석유의 80% 이상이 중동에서 와요. 그 배들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 남중국해를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길이 막히면 우리 경제는 그대로 멈춥니다. 중국도 같은 처지예요.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이 항로를 통해 들어와요. 이게 바로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대 약점입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 해군이 말라카 해협만 막아도 중국 경제가 질식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암초를 폭파하고 모래를 쌓아 올려서 활주로를 만들었죠. 파이어리 크로스, 수비, 미스치프 이런 섬들의 3,000m급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 미사일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어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명확한 판결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나요? 종이조각이라며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인공섬 건설을 오히려 가속화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는 중국 군사기지로 가득 차 있어요. 전투기가 이륙하고 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고 군함들이 상시 순찰해요. 사실상 중국의 내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선박들이 지나가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만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대만을 보세요. 남중국해 북쪽 입구를 막고 있는 위치예요.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면 남중국해는 완전히 중국 바다가 되는 겁니다. 북쪽 출입구까지 중국이 통제하게 되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지금은 대만 남쪽에 바시해 해협이 있어요.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이 해협이 남중국해로 들어가는 또 다른 통로죠.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를 감시하려면 이 해협을 이용해야 해요. 대만이 우방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대만이 중국 것이 되면요, 바시 해협도 중국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미국 군함이 함부로 못 지나가요.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의 완벽한 내가 되는 거죠. 마치 미국의 카리브해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생명줄도 중국 손에 들어가요. 우리 유조선들이 남중국해를 지나가는데 그 바다를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실제로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과 필리핀이 스카버러 암초를 놓고 대치했을 때 중국이 필리핀 바나나 수입을 막아버렸어요. 검역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제 보복이었죠. 필리핀 바나나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어선들이 남중국해에서 조업하다가 중국 해경에 쫓겨나는 일이 빈번해요. 자기네 전통 어장인데도 못 들어가요. 중국 배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다가 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 장악은 말라카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이 바다를 완전히 통제하면 미국이 봉쇄를 시도해도 버틸 수 있어요. 인공섬 기지들을 방어 거점으로 쓰고 잠수함을 숨길 수도 있죠. 해저 지형이 복잡해서 잠수함 작전에 유리하거든요. 게다가 남중국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묻혀 있어요. 매장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 110억 배럴의 석유와 190조 입방피트의 가스가 있다고 추정돼요. 중국이 이걸 독차지하려는 것도 당연하죠. 지금 중국은 대만만 손에 넣으면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중국해 지배권 완성, 에너지 루트 장악,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극대화,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3명의 이름이 특별하게 기억됩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이에요. 마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 덩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 대국의 기초를 닦았죠. 시진핑은 뭘 남기고 싶어 할까요? 바로 대만 통일입니다. 시진핑에게
대만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완성하는 마지막 과업이죠. 2012년 집권 이후 그는 줄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쳐왔어요. 그 부흥의 완성은 대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까지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공식 목표예요. 하지만 시진핑은 더 급해 보입니다. 올해 71세인 그가 2027년이나 2030년쯤 대만에 대한 결정적 행동을 취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왜 그 시기일까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027년을 위험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군이 대만 침공 능력을 완전히 갖추는 시점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상륙함, 수송기, 헬기 같은 핵심 전력이 모두 배치 완료되는 거죠. 중국 내부 정치도 중요해요. 시진핑은 이미 3년임에 성공했고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어요. 부동산 위기도 심각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강력한 민족주의 카드입니다.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내부 문제가 심각해질 때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전략이죠. 대만 통일은 중국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명분이에요. 만약 시진핑이 이걸 성공시킨다면 모든 내부 문제가 덮어지고 그는 영웅이 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를 보면 대만 관련 보도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무력 통일도 불사한다. 대만 독립 세력을 응징하겠다 같은 표현이 일상화됐죠.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준비시키는 작업이에요. 군사적 준비도 착착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매년 2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어요. 공식 발표 기준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이 돈으로 항공모함을 늘리고 상륙함을 대량 생산하고 최신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켓군의 미사일 전력이 무섭게 성장했어요. 대만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2,000발이 넘어요. 전쟁 초반에 대만의 공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용도죠.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중국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미국도 막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의 동맹체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본은요? 필리핀은요? 미국이 대만도 못 지켰는데 우리를 지켜줄까? 이런 의구심이 퍼지는 거죠.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면 동맹 자체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어요. 대만이 넘어가면 한국과 일본도 결국 중국 영향권에 편입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군사 동맹은 유지해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고 외교적으로 중립화되는 거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이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중국 눈치를 보고 있어요. 대만까지 중국 손에 들어가면 이제 대세는 중국이구나 하고 완전히 기울 겁니다.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19세기 이전 동아시아가 그랬듯이 말이죠. 조공체계는 아니어도 비슷한 위계가 만들어집니다. 중국이 중심에 서고 주변국들이 그 주위를 도는 구조예요. 경제적 영향력은 이미 시작됐어요.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고 일본도 20%가 넘어요. 이 의존도가 더 심화되면 정치적 자율성도 잃게 됩니다. 사드 배치하면 경제 보복한다 이런 압박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시진핑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더 큽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보세요. 중국에서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벨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 140개 넘는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대만이에요. 해양 실크로드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중국해를 장악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만이 필요한 겁니다. 대만만 손에 넣으면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를 중국이 통제하게 돼요. 미국은 이 시나리오를 막으려고 필사적이에요. 쿼드라는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해요. 오커스라는 군사 동맹도 새로 만들었고요. 미국, 영국, 호주가 핵잠수함 기술까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러시아와 손잡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이란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는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에 대만이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요. 중국이 승리하면 우리 안보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미국이 개입하면 우리도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대만은 면적으로는 경상도만 하고 인구는 2,400만에 불과한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이 섬 하나가 21세기 세계 질서의 무게중심이 되어버렸어요. TSMC의 반도체 공장, 제1도련선의 핵심 고리, 남중국해로 가는 관문,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이 모든 게 한 점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원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죠. 단순히 옛 영토를 되찾겠다는 감상이 아니에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92%를 손에 넣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열며 남중국해를 완전한 내해로 만들고 동아시아 전체를 자국 영향권에 편입시키는 것. 이 모든 전략적 목표가 대만 하나로 달성됩니다. 시진핑에게 대만 통일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옆에 서는 길이에요. 중화민족의 부흥을 완성했다는 역사적 업적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중국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미국도 막지 못했다고요. 만약 그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은 선택을 강요받으며 동남아시아는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동아시아는 다시 중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됩니다. 19세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공 체계는 아니어도 사실상 비슷한 위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고 우리가 쓰는 석유의 80%가 남중국해를 지나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반도체 공급이 끊기고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우리 에너지 생명줄이 중국 손에 들어가요. 사드 보복 때 겪었던 경제 압박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막으려 필사적이에요. 쿼드와 오커스 같은 새로운 동맹을 만들고 대만에 무기를 팔고 반도체 공장을 자국으로 옮기려 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중국군은 매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고 상륙함과 미사일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2027년 혹은 2030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시진핑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죠. 그때까지 5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대만 문제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거예요.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기지에서 미군이 출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가정이 아니에요. 2022년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때를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미사일을 쏘고 대만을 봉쇄 훈련했을 때 전 세계가 숨을 죽였었죠. TSMC 주가가 폭락하고 반도체 업계가 공포에 떨었어요. 그때가 예행 연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미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SK 하이닉스도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죠. 대만 리스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차원의 대비만으로는 부족해요.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만의 운명은 대만 사람들 손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중국의 선택, 미국의 의지, 일본의 대응, 그리고 한국의 입장까지. 이 모든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냉전 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한 번의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균형이죠. 중국 해군은 오늘도 대만 주변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오늘도 이 해역을 순찰하고 있어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그 한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세계사를 보면 작은 지역이 거대한 전제의 도화선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방이 제1차 세계대전을 시작했고 1939년 폴란드 침공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죠. 대만 해협이 21세기의 사라예보가 될까요? 미국 싱크탱크들은 이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어요. 중국의 전면 상륙 작전, 대만 봉쇄 전략, 제한적 군사 행동, 각 경우마다 미국의 대응 옵션을 분석하고 있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대부분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억지력이 중요해요. 중국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반대로 너무 큰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면 공격을 주저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대만을 무장시키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에게 시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시진핑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대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요. 자신의 역사적 유산이 걸린 문제이고 중국의 21세기 패권이 달린 문제예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내부 불만이 쌓일수록 대만 카드를 꺼낼 유혹은 더 커집니다. 앞으로 몇 년이 결정적일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얼마나 빨리 재편하는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대만 내부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 모든 변수들이 최종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써왔지만 대만 문제는 그런 애매한 입장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반도체든 에너지든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해요. 군사적으로는 자체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외교적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해요. 대만 해협의 위기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보와 경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흔들리고 중국이 도전하고 새로운 질서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대만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꾼다는 걸 보여줬어요. 대만은 작지만 그 전략적 가치는 어떤 나라보다도 큽니다. 이 섬의 운명이 21세기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겁니다. 중국이 승리하면 아시아는 중국의 시대로 접어들고 미국이 지켜내면 현재 질서가 유지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매 순간 중국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매번 미국 항모가 이 지역을 순찰하는 매일이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만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미국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싶어 하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양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화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전후 질서가 끝나가고 새로운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대만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해협의 파도는 조용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파도 아래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언제 수면 위로 터져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날이 오면 세계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